서울 압구정 아파트가 80억 원에 팔렸습니다. 성수동 고급 주택은 100억 원을 훌쩍 넘어 거래됩니다.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00년을 모아도 닿을 수 없는 가격인데 말이죠.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원래부터 돈 많은 재벌, 이세나 운 좋게 대박 난 소수겠지. 하지만 만약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들이 대한민국에 훨씬 더 많이 그리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면요.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최신 데이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바로 KB 2025 한국 부자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충격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그 보이지 않는 부자들의 세계, 그들이 부를 쌓아온 비밀의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보고서 기준 2025년에는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가 47만 6천 명입니다. 2024년 46만 1천 명에서 2025년 47만 6천 명으로 약 1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47만 6천 명, 감이 잘 안 오시죠? 인구 40만 명이 넘는 도시, 예를 들어 전주시나 포항시의 모든 시민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가진 부자라고 상상해보세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이 보유한 총 금융자산의 규모입니다. 얼마일 것 같으세요? 3,066조 원입니다. 국가 예산과 비교해도 매우 큰 규모의 자산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돈이 단 47만 6천 명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조금은 섬뜩하기까지 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부자들 사이에서도 부의 양극화가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고서는 부자를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금융자산 10억에서 100억 사이의 자산가, 100억에서 300억 사이의 고자산가, 그리고 300억 원을 훌쩍 넘는 초고자산가.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세 집단 중에 지난 1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한 그룹은 어디였을까요? 상식적으로는 가장 비중이 큰 10억에서 100억 사이의 자산가 그룹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바로 최상위 포식자인 초고자산가 그룹의 증가 속도가 다른 그룹보다 더 빨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초부자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더 큰 부자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누가 저 수백억짜리 아파트를 살까? 이제 답이 보이시나요? 바로 이들입니다. 우리가 존재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보이지 않는 부자들. 그들이 지금 한국의 부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막대한 부를 쌓았을까요? 솔직히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상속일 겁니다. 역시 금수저는 못 이겨. 어쩌면 이건 대한민국 사회의 냉정한 현실을 담고 있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과거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한국의 상속형 부자 비율이 무려 70.1%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죠. 4명 중 3명은 부모로부터 부를 물려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한국 부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부의 지형도 아래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면요? 놀랍게도 바로 그 2025 한국 부자 보고서가 이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부자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당신의 부를 쌓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원천은 무엇입니까? 1위가 무엇이었을 것 같으세요? 상속 및 증여 아닙니다. 압도적인 1위는 바로 사업소득이었습니다. 상속 및 증여는 16.5%에 불과해 4위에 그쳤습니다. 전체를 수치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를 이룬 주된 원천 1순위는 사업소득 34.5%이며 2위가 부동산 투자 이익 22.0%, 3위가 금융투자 이익 16.8%, 4위가 상속증여 16.5%, 5위가 근로소득 10.3% 수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속이라는 전통적인 부의 대물림 공식만으로는 더 이상 지금의 부자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이디어와 노동력 그리고 투자 실력으로 부를 쌓아 올리는 새로운 부자들, 즉 자수성가형 부자의 약진이 뚜렷한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얼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금수저와 흑수저라는 이분법적인 싸움일까요? 아마 그보다는 더 복잡한 그림일 겁니다. 상황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상속은 비옥한 땅을 물려받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유리한 출발선에 서는 거죠. 하지만 사업 소득은 그 땅 위에 거대한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물려받은 땅이 작을지라도 혹은 아예 맨 땅일지라도 그 위에서 만들어내는 부의 가치와 규모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한국의 부는 물려받은 자와 스스로 일군 자가 공존하며 치열하게 경쟁하는 아주 역동적인 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종자돈을 사업과 투자로 수십 배, 수백 배 불리는 하이브리드형 부자도 있고 오직 자신의 월급과 투자 실력만으로 신흥부자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는 핵심 경로는 결국 사업과 투자로 모아지는군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죠. 내일부터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멋진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거나 영혼까지 끌어모아 유망하다는 주식에 투자하면 될 것 같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한 무대만 보고 그 무대 아래에 쌓여있는 수많은 실패의 잔해를 보지 못하는 아주 위험한 착각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혹시 생존 편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있었던 유명한 일화입니다. 전투를 마치고 돌아온 폭격기들을 분석해보니 날개와 동체, 꼬리 부분에 총알 자국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 부분을 더 튼튼하게 보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죠. 그때 통계학자 아브라함 왈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총알을 맞지 않은 곳을 보강해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간단합니다. 엔진이나 조종석에 총을 맞은 비행기는 아예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데이터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살아 돌아온 비행기의 상처만 보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생존 편향의 함정입니다. 그리고 이 함정은 사업과 투자의 세계에서 훨씬 더 치명적으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의 성공 신화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만 그들처럼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파산한 수백만 명의 이야기는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타 투자로 수백억을 벌었다는 전설적인 트레이더의 이야기에 열광하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전 재산을 잃고 시장에서 사라진 투자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냉정한 현실을 숫자로 한번 볼까요?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창업한 기업이 5년 뒤까지 살아남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10개의 회사가 야심차게 문을 열면 5년 안에 7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공한 스타트업, 프랜차이즈 대박 신화는 바로 그 폐허 위에서 겨우 살아남은 3개의 생존기뿐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개인 투자자의 90% 이상이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돈을 잃는다고 합니다. 특히 빚, 즉 레버리지를 일으켜 공격적으로 투자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시장이 작은 변동성에도 모든 것을 잃고 퇴출당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상식에 반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그 부자들, 사업과 투자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그들은 그럼 어떤 투자를 할까요? 더 공격적으로, 더 위험하게 투엄하게 투자할까요? 놀랍게도 정반대입니다.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성공한 부자일수록 투자의 최우선 목표를 수익 창출이 아닌 가치 보존, 즉 안정 지향에 둡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들은 누구보다 실패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잃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워런 버핏의 제1원칙, 절대 돈을 잃지 마라. 제2원칙,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화려한 성공 스토리 뒤에 가려진 실패를 직시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낙관론이야말로 부자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도 투자도 이렇게 위험하다면 그냥 포기하고 월급만 모으며 살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실패의 확률을 줄이고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전략이 존재합니다. 그 전략의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종자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영리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입반 꽉 깨물고 모은다는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당신의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종자면 5억 평범한 직장인이 과연 만들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그 현실적인 로드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현실적인 저축액에서 시작해서 단계별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가장 현실적인 첫 번째 단계, 월 100만 원입니다. 사회 초년생이거나 외벌이 가정이라면 사실 월 100만 원 저축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이 돈을 매달 S&P 500 같은 연 8% 수익률 상품에 꼬박꼬박 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5억을 모으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무려 18년 6개월이 걸립니다. 약 20년 가까운 세월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30세에 시작했다면 5억을 손에 쥐는 순간 당신은 이미 50대를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너무 까마득하지 않나요? 가장 빛나는 청춘을 인내심 하나로만 버티기엔 18년은 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생은 틀렸구나 하고 포기하게 되는 마의 구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현실적인 전략형 월 200만 원입니다. 맞벌이를 하거나 정말 독하게 허리띠를 졸라매서 저축액을 2배로 늘려보는 겁니다. 자, 그럼 기간은 어떻게 변할까요? 계산해보면 약 12년, 11개월, 대략 13년으로 줄어듭니다. 18년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10년이 훌쩍 넘는 긴 터널입니다. 솔직히 너무 길게 느껴지시죠? 30대에 시작해도 40대 중반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좌절하고 포기하죠. 자, 여기서 우리의 승부수가 필요합니다. 바로 세 번째 단계, 가속도의 경로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마법이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월급 외에 딱 100만 원의 추가 소득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창하게 회사를 차리라는 게 아닙니다. 블로그,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전자책, 주말 알바 등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을 활용해 월 100만 원이라는 새로운 수도꼭지를 하나 더 트는 겁니다. 그럼 매달 투자금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제 놀라운 변화를 보시죠. 월 300만 원을 똑같이 굴리면 5억 달성 기간은 13년에서 9년 9개월로 뚝 떨어집니다. 보이시나요? 월 100만 원일 때는 18년이 넘게 걸리던 것이 300만 원이 되니 9년대 거의 절반 가까이 시간이 단축된 겁니다. 단순히 돈을 더 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젊음과 시간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욕심을 내볼까요? 부업이 자리를 잡거나 소득이 늘어 매달 4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다면 기간은 7년 11개월로 확 줄어듭니다. 18년 걸릴 일이 7년대로 줄어드는 기적. 이게 바로 숫자가 보여주는 복리와 가속도의 힘입니다. 보이시나요? 종자돈 5억 만들기는 막연한 꿈이나 운의 영역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 가능한 수학 문제입니다. 내 월급으로 만드는 기본값에 내가 만든 추가 소득이라는 가속 페달을 얼마나 밟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부자 되는 시간표는 5년이 당겨질 수도 10년이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자돈 5억 원을 향한 현실적인 지도가 그려졌습니다. 성실하게 월급을 쪼개 투자하는 기본 경로 위에 당신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형 자산으로 가속 페달을 밟는 것.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로드맵입니다. 자, 그렇다면 드디어 우리 손에 5억 원이라는 소중한 종자돈이 쥐어졌다고 상상해 봅시다. 성실함의 경로든 가속도의 경로든 우리는 마침내 부의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2026년을 향해 가는 지금 이 돈을 어디에 던져야 할까요? 부자들이 향하고 있다는 그 주식시장, 그 거대한 바다에서 우리는 어떤 물고기를 잡아야 할까요? 오늘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데이터와 트렌드에 기반한 2026년 부의 나침반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거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부자들의 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말이죠. 부동산 불패라는 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죠? 강남의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는 그 신화 말입니다. 수십 년간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부의 공식이었죠. 하지만 만약 부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이 바로 그 공식을 가장 먼저 폐기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충격적인 변화가 감지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국 부자의 총 자산 구성은 부동산 자산 50.8%, 금융자산 37.1%, 기타 8.1%로 제시됩니다. 한때 60%, 70%를 넘나들던 부동산의 절대적인 비중이 이제는 절반 수준으로 내려온 겁니다. 수십 년간 군림했던 부의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거대한 부의 지각 변동 뒤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이라는 아주 강력한 장벽입니다. 과거 부자들은 여러 채의 집을 사들여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그야말로 세금 폭탄 수준입니다. 다주택자나 단기 매매의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과거보다 투자 매력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부동산을 통한 추가적인 부증식을 막아버린 셈입니다. 똘똘한 한 채는 괜찮지만 문어발식 부동산 투자의 시대는 끝났다는 명확한 신호죠. 두 번째는 바로 리스크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제로에 가까운 저금리가 풀었던 엄청난 유동성, 즉 돈의 힘으로 자산시장은 거대한 파티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파티는 끝났습니다. 금리는 올랐고 이제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뇌관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PF 부실 문제입니다. 이걸 쉽게 비유해볼까요? 아파트를 짓기 위해 건설사들이 은행 대신 증권사 같은 곳에서 돈을 빌리는 걸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식으면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분양이 안 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진 거죠. 이게 터지면 건설사는 물론이고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입니다. 부자들은 누구보다 먼저 이 폭탄의 초침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부동산 시장이 과거처럼 안전하고 무조건적인 고수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자, 그럼 부동산에서 빠져나온 이 똑똑한 돈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금고에 쌓아두고 있을까요? 천만에요. 돈은 잠들지 않습니다. 그저 더 유망한 곳으로 옮겨갈 뿐입니다. 보고서는 부자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향후 1년 그리고 3년에서 5년 뒤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투자처는 어디입니까? 놀랍게도 단기, 중장기 모두에서 압도적인 2위를 차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식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이 흐름이 얼마나 거대한지 알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단기 유망 투자처 1, 2가 주식 5.0%, 중장기 유망 투자처 1위도 주식 49.8%로 제시됩니다. 부동산, 금, 가상자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부의 흐름이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저수지에서 주식과 금융자산이라는 드넓은 바다로 옮겨가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부자들은 이제 아파트 등기부등본 대신 엔비디아나 삼성전자의 주주 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아마 모두가 예상하는 바로 그거일 겁니다. 바로 AI와 반도체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요? 이미 엔비디아는 너무 많이 올랐잖아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AI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혹시 1850년대 미국의 골드러시를 아시나요? 금을 캐러 몰려든 수많은 사람 중에 진짜 큰 돈을 번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금을 발견한 소수의 행운아들 아닙니다. 바로 그들에게 청바지를 팔았던 리바이 스트라우스, 그리고 곡괭이와 삽을 팔았던 상인들이었습니다. 지금 AI 시대가 바로 21세기의 골드러시입니다. 챗GPT 같은 화려한 AI 모델은 금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거대한 돈의 흐름은 그 금을 캐기 위한 곡괭이와 청바지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AI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은 연간 수백억, 수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돈은 고스란히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과 서버, 냉각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들의 매출로 이어지고 있죠. AI 혁명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의 반도체 시장은 골드러시 초입의 곡괭이가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보고서 역시 향후 유망한 투자처로 AI와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등을 명확히 지목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정석적인 답변이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고서의 행간을 읽어보려 합니다. 이 화려한 기술들이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바로 전기입니다. AI는 전기를 먹고 사는 괴물입니다.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에서 소비할 전력이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 전체의 전력 소비량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전력망이 버티지 못하는 인류 역사상 처음 겪는 전력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곡괭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초대형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생산이 불안정한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거대한 배터리에 저장해뒀다가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필요로 할 때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내려가 볼까요? AI 데이터 센터는 반도체만으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기를 안정적으로 끌어오고 열을 밖으로 빼내고 전력 품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변압기, 전력기기, 냉각 시스템, 전력 반도체 같은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또 하나의 곡괭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엔비디아만 쳐다볼 때 현명한 돈은 AI가 멈추지 않게 만드는 부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이 복잡한 기술과 트렌드를 어떻게 분석하고 수많은 기업 중에 진짜 옥석을 가려낼 수 있을까요? 정보의 비대칭성 앞에서 개인 투자자는 언제나 늦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보 비대칭성을 극복하고 투자 성공 확률을 극적으로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당신만의 필살기입니다. 바로 당신의 전문성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 당신이 IT 개발자라면 누구보다 먼저 어떤 클라우드 기술이 뜨고 있는지, 어떤 소프트웨어가 현장에서 각광받는지 피부로 느낄 겁니다. 그 지식은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도 갖지 못한 당신만의 정보 우위입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신가요? 어떤 신약에 대한 의사들의 반응이 폭발적인지, 경쟁사 약의 부작용은 무엇인지 가장 먼저 듣게 될 겁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내부적 이용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직업적 전문성을 통해 합법적으로 얻게 된 통찰력을 투자에 활용하는 겁니다. 남들이 모두 경제 뉴스와 리포트만 볼 때 당신은 당신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정보를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부의 비밀 지도를 거의 완성했습니다. 누가 수백억짜리 아파트를 사는지, 그들의 돈이 부동산을 떠나 어디로 향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피와 땀으로 종자돈 5억 원을 만드는 현실적인 로드맵을 그렸고 2026년을 향한 부의 나침반이 AI와 반도체 그리고 바로 나의 전문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지식과 전략을 손에 쥐었으니 이제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직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마지막 한 조각이 빠져 있습니다. 만약 이 조각을 맞추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을 겁니다. 그 마지막 조각은 투자 기술이나 경제 지표를 읽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돈을 담는 그릇, 부자의 철학과 태도가 란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당신 앞에 작은 종이컵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1.5리터짜리 생수 한 통을 전부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대부분의 물은 컵 밖으로 넘쳐 흘러 바닥을 적실 겁니다. 컵의 크기가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돈도 똑같습니다. 돈을 버는 기술을 아는 것과 그 번 돈을 지키고 더 불려나갈 수 있는 내면의 그릇을 갖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의 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지배하는 인내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를 생각할 때 얼마나 빨리 2배, 3배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준다는 말에 솔깃해 위험한 투기에 뛰어들고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팔아치웁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정반대의 게임을 합니다. 그들은 복리의 마법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오직 시간의 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1억 원을 연 8% 수익률로 굴린다고 해보죠. 10년이 지나면 이 돈은 2억 2,600만 원이 됩니다. 원금의 2배가 조금 넘으니 나쁘지 않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10년을 더 총 20년을 묻어두면 얼마가 될까요? 3억 아닙니다. 4억 6,6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10년을 더 총 30년을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려 10억 원을 돌파합니다. 보셨나요? 20년 차 때 4억 6천만 원이었던 돈이 마지막 10년 만에 5억 넘게 불어나 10억이 된 겁니다. 마지막 10년 동안 불어난 돈이 그전 20년 동안 뼈 빠지게 굴려서 만든 수입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만들어내는 복리의 폭발력입니다. 부자들은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1년, 2년의 수익률이 아니라 10년, 20년 뒤에 거대한 눈덩이를 상상하며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삶을 향한 끝없는 겸손함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미 수천억 수조 원을 가진 부자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책을 읽고 끊임없이 전문가들을 만나 조언을 구할까요? 그냥 편히 쉬어도 될 텐데 말이죠. 2025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 성공적 자산관리 지혜 1순위는 지속적인 금융지식 습득으로 제시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죠. 하지만 짜 부자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에 먼지 쌓이게 놔두지 않고 최고의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합니다. 금융 지식을 한번 배우면 끝나는 졸업장 같은 것이 아니라 평생 갈고 닦아야 하는 생존 기술로 여기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보이지 않던 부자들의 세계를 엿보고 그들이 부를 쌓아온 비밀의 길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그 길의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종자돈 5억이라는 현실적인 목표, 사업과 투자라는 부의 엔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장기적 관점. 이 세 가지가 바로 당신의 부의 그릇을 단단하고 크게 만드는 재료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당신은 부를 담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의 그릇은 갑자기 쏟아질지 모를 부의 무게를 견딜 만큼 단단합니까? 기억하십시오. 돈을 쥐기 전에 그 돈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당신의 그릇을 먼저 키워야 합니다.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언젠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